엄마 속옷까지 다 젖었는데 아무도 이불 한 장 안 줬어요. 눈물 섞인 이 한마디에 그녀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투스타 사단장. 하지만 그날 병사 하나처럼 피투성이가 된 딸 앞에서 그녀는 단지 엄마였습니다. 무진사단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실신 사건. 탈수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여군 장교의 피와 땀, 그리고 침묵의 군기가 대한민국 군대를 통째로 뒤흔들게 됩니다. 그날 밤 무엇이 있었던 걸까요? 왜 그녀는 사직서를 남기고 사라졌을까요? 모녀의 운명을 바꾼 군 내부의 진실.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육군 중위 강소령은 28살의 나이에 벌써 사단에서 알아주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근무하는 부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향해 존경의 눈빛을 보내는 건 당연했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혼자 훈련하는 모습, 서류 작업을 꼼꼼히 마무리하는 태도, 그리고 부하들을 대하는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자세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으니까요. 소령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초소에서 근무하던 이등병이 경례를 붙이며 말했습니다. 강소령은 부드럽게 웃으며 목례로 답했습니다. 아침 공기가 좋아서 일찍 나왔어요. 오늘도 힘내세요.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의 생신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여성 투스타 사단장 강인숙, 그녀의 어머니죠. 아, 또 전화해야 하는데. 강소령은 핸드폰을 꺼내 들었지만 이내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복잡했습니다. 외할머니 손에 자랐던 그녀는 어머니의 빈자리를 늘 느꼈습니다. 강인숙은 군 생활에 모든 것을 바쳤고 결국 가족은 뒷전이 되었죠. 강소령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7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강인숙이 처음으로 소령 계급장을 달던 날이었죠. 그날 이후로 강인숙은 점점 더 높이 올라갔고 집에는 점점 더 늦게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항상 군대가 먼저였지. 강소령은 서류를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도 군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어머니를 이해하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누구에게도 자신이 강인숙의 딸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입대 서류를 작성할 때도 친척 관계란에 어머니의 직업을 공무원이라고만 적었죠. 나는 강인숙의 딸이 아닌 강소령으로 인정받고 싶어. 그녀는 매일 밤 다이어리에 같은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기도이자 맹세였습니다. 한편 서울의 한 사단 사무실에서는 강인숙 사단장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딸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사진 속 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내 딸은 지금쯤 뭐하고 있을까? 강인숙은 누구에게도 딸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강철 여군이라는 별명으로 불렸고 군 생활에서 어떤 약점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참모들조차 사단장에게 가족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강인숙은 평소처럼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때 한 줄의 자막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무진사단 훈련 중 여성 장교 탈수 증세로 실신, 치료 후 복귀. 강인숙은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딸이 근무하는 사단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핸드폰을 집어들었지만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걱정이 되었지만 전화를 걸면 모든 것이 탄로날 수도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단순한 탈수일 뿐이겠지. 강인숙은 자신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서류에 집중하려 했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딸 생각뿐이었습니다. 강소령은 새벽 3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관절이 저항하는 듯 했습니다. 일어나셨군요, 소령님. 당직 간호장교가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강소령이 희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야전 훈련장에서 실신하셔서 응급실로 모셔왔어요. 탈수 증세였습니다. 강소령은 머릿속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어젯밤의 기억이 조각조각 떠올랐습니다. 소대원 한 명이 훈련 중 실수를 했고 백준영 중령이 소대 전체에 얼차려를 내렸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몇 시간이나? 강소령이 물었습니다. 간호장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3시간 넘게요. 보고서에는 경미한 탈수 증세라고 적어놨습니다. 강소령은 자신의 몸 상태를 살폈습니다. 군복은 어디 갔는지 병원복으로 갈아입혀져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녀는 속옷까지 흠뻑 젖은 채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진흙탕에서 팔굽혀펴기를 몇백 번이나 한 후였습니다. 손바닥은 여전히 아팠고 무릎은 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뭐라고 적혀 있죠? 강소령이 물었습니다. 3줄뿐입니다. 0시 47분 소령 강모 씨 탈수로 인한 치료, 0시 10분 병실 안정 후 귀가. 별 이상 없음. 훈련은 이상 없이 마무리됨. 강소령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시간 동안의 고통이 3줄로 정리된 것이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군복은요? 세탁 중입니다. 너무 진흙이 묻어서. 강소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릿속에는 백준영 중령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자 장교가 이 정도도 못 견디면 어떻게 전투를 하겠나? 더 세게. 그녀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성 장교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겠지만 그녀는 강인숙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견뎌야 했습니다. 더 강해야 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소령님? 간호장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곧 부대로 복귀할게요. 강소령은 아픔을 숨기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일로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신이 강인숙의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더욱 비난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백으로 들어왔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편 강인숙 사단장의 책상에는 한 장의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용은 간결했습니다. 무진사단 훈련 중 여성 장교의 탈수 사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알아챘습니다. 소령 강모 씨라는 표현에서 직감적으로 그것이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고서 사이에서 한 장의 사진이 떨어졌습니다. 강인숙은 천천히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속옷까지 젖은 채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여성 장교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소령이 아니라 내 딸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군에서 많은 고통스러운 장면을 봐왔지만 이렇게 가슴이 아팠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참모에게 당장 차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단장님, 갑자기 어디로 가십니까?
참모가 물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야. 내일까지 자리를 비울 테니 대신 회의를 진행해줘. 강인숙은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차에 탄 그녀는 운전병에게 말했습니다. 무진사단으로 가자. 운전병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강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딸과 멀어진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군 생활을 우선시하며 가족을 소홀히 했던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딸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험한 길을 걷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강인숙은 중얼거렸습니다. 군인이 아닌 다른 길을 가게 했어야 했는데. 다음 날 오전 강인숙 사단장은 무진사단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평상복이 아닌 정식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2개의 별이 달린 계급장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보통 이런 고위급 장교의 방문은 사전에 통보되고 환영식이 열리는 법이지만 그녀는 비공식 방문이라며 모든 의전을 거부했습니다. 투스타 사단장님이 오셨습니다. 초소의 이등병이 긴장한 목소리로 경례를 붙였습니다. 강인숙은 부드럽게 웃으며 답례했습니다. 편하게 해요. 오늘은 공식 방문이 아니니까. 사단장의 방문 소식은 순식간에 부대 전체에 퍼졌습니다. 강소령이 속한 연대의 지휘관들은 황급히 사무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백준영 중령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서 계급장을 정리하며 긴장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인숙은 연대장실로 직행했습니다. 연대장은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사단장님, 갑작스러운 방문이신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강인숙은 테이블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훈련 중 있었던 여성 장교 실신 사건에 대해 알아보러 왔어요. 연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건 단순한 탈수 사고였습니다. 이미 보고서를. 강인숙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보고서는 읽었어요. 하지만 현장 상황이 궁금해서요. 관련 중대장을 불러주시겠어요? 연대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들었습니다. 백준영 중령을 즉시 연대장실로 보내라. 몇 분 후 백준영 중령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강인숙을 보고 경례를 붙였습니다. 백준영 중령입니다. 사단장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강인숙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훈련장에서 실신한 여성 장교에 대해 물어볼 게 있어요. 백준영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아, 소령강. 이름이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만 경미한 탈수였습니다. 강인숙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름 정확히 모른다고요? 그게 당신 부하입니다. 백준영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강인숙은 테이블 위에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3시간 넘게 얼차려가 진행됐다고 하는데 맞나요? 백준영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건 군 훈련의 일환이었습니다. 규정 내에서 진행된 정상적인 훈련이었죠. 강인숙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규정 내라. 속옷까지 흠뻑 젖은 채 진흙탕에서 3시간 얼차려가 과연 규정 내인가요? 백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연대장도 놀란 표정으로 강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단장님,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저희가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강인숙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좋아요. 조사하세요.
그리고 그 장교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 순간 강인숙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정보사령부 후배였습니다. 그녀는 자리를 잠시 비우겠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네, 말해봐요. 사단장님, 요청하신 훈련장 CCTV 자료와 의료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강인숙은 긴장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이상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CCTV 일부가 녹화가 끊겨 있어요. 특히 문제의 시간대가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강인숙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의도적으로 지운 건가요?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기술적 오류로 보기에는 너무 깔끔하게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기록도 이상해요. 응급실 기록지에 혈압과 체온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그냥 실신이 아니야. 의도적 기록 누락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녀는 통화를 마치고 연대장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더욱 단호해져 있었습니다. 연대장님, 훈련장 CCTV를 확인해 봤나요? 연대장은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강인숙이 말을 자르며 물었습니다. 그럼 의료 기록은요? 응급실 기록지에 혈압과 체온이 왜 없죠? 백준영과 연대장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인숙은 그들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지금부터 공식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방부에 보고할 거니 모든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강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소령을 당장 만나고 싶습니다. 연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령은 현재 병가 중입니다. 내일이면 복귀할 예정입니다. 강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딸을 당장 만나고 싶었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와 딸 모두에게 좋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든 자료를 준비해 두세요. 강인숙은 연대장실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딸이 겪은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자신이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에 타며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엄마로서 내 편에 서줄게. 강인숙은 무진사단을 떠난 후 호텔방에 묵으며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정보사령부 후배에게 모든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밤새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의 이메일에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사단장님께 알려드립니다. 저는 강소령님 중대의 병사입니다. 그날 밤 일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인숙은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익명의 병사는 1시간 후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날 얼차려를 지시한 이는 대대장 백준영 중령이었습니다. 강소령님이 수차례 무릎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그는 계속 얼차려를 강요했습니다. 소령님은 그날 새벽 피를 토했습니다. 그런데도 백중령은 여자 냄새나면 전투 못한다며 계속 시켰어요. 제발 소령님을 도와주세요. 강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딸이 피를 토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무진사단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오전 강소령은 병가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군복을 단정히 입고 중대원들 앞에 섰습니다. 소령님, 괜찮으세요? 중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소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단순 탈수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과 공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백준영 중령을 마주칠까봐 두려웠습니다. 오전 업무를 마치고 점심시간에 사무실로 돌아온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14시에 연대장실로 오라. 강소령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연대장이 자신을 부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혹시 그날 밤 일 때문일까요? 그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시간 후에 연대장실로 가야 했습니다. 한편 강인숙은 이미 연대장실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대장과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익명 제보에 따르면 백준영 중령이 강소령에게 비인도적인 얼차려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대장은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사단장님, 백중령은 우리 연대의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가 규정을 어겼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강인숙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연대장님, 이건 단순한 규정 위반 문제가 아닙니다. 인권 유린이죠. 강소령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가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백준영 중령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강인숙을 보고 잠시 당황했지만 곧 경례를 붙였습니다. 중령 백준영입니다. 부르셨습니까? 연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와요. 사단장님께서 얼차려 사건에 대해 물어보고 계십니다. 백준영은 강인숙을 향해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그건 단순한 훈련의 일부였습니다. 모든 장교들은 같은 훈련을 받아요. 강인숙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정말요? 모든 장교가 속옷이 다 젖을 때까지 진흙탕에서 팔굽혀펴기를 합니까? 피를 토할 때까지요? 백준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단장님, 누가 그런 말씀을... 강인숙이 그의 말을 자르며 물었습니다. 부인하시나요? 백준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여자 장교들은 조금만 힘들면 쓰러지는 척합니다. 사단장이 여자라서 그런가 봅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연대장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인숙의 얼굴에는 분노가 번졌지만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중령님, 지금 발언은 기록에 남을 겁니다. 성차별적 발언과 부하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로 공식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강소령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 안의 모두를 보고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강인숙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들어오게, 소령. 연대장이 말했습니다. 강소령은 천천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강인숙을 향해 경례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와 딸 하지만 지금은 사단장과 소령이었습니다. 소령강, 그날 밤 훈련에 대해 말해주겠나? 연대장이 물었습니다. 강소령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백준영에게 향했다가 다시 강인숙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별 일 없었습니다. 단순 탈수였습니다. 강인숙의 눈에 실망감이 번졌습니다. 백준영의 입가에는 미소가 어렸습니다. 확실한가? 중령님이 과도한 얼차려를 지시했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연대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강소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체력이 부족했을 뿐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강인숙은 강소령을 따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빈 회의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 강인숙이 물었습니다. 강소령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제발. 아무 일 없었어요. 제발 그냥 넘어가요. 강인숙은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강소령은 손을 뺐습니다. 내가 엄마 때문에 특별 대우 받는다고 생각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엄마가 나서면 더 힘들어져요. 강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넌 내 딸이야. 내가 고통받는 걸 그냥 볼 수 없어. 강소령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지금 소령입니다. 투스타 사단장의 딸이 아니라 그냥 강소령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강인숙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국방부였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고 짧게 대화한 후 강소령을 바라보았습니다. 공식 조사가 시작될 거야. 준비해. 강소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제발. 다음 날 아침 군 병원에서는 강소령이 조용히 퇴원 수속을 밟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며칠 더 쉬라고 권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해요. 의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령님, 혈액 검사 결과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특히간 수치가 좀 높아요. 더 관찰하는 게. 강소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검사 받을게요. 지금은 부대로 복귀해야 합니다. 그녀는 병원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향한 곳은 부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원룸에 들어선 그녀는 천천히 군복을 벗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몸에는 여러 멍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무릎은 여전히 붓고 아팠습니다. 강소령은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무시하고 서랍에서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다이어리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떨어져 잉크가 번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그녀는 사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군복은 깔끔하게 정리해 침대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자필 사직서를 두었습니다. 나 소령 강소령은 개인적인 사유로 군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고 문을 나섰습니다. 가방 하나만 들고 그녀는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기차표를 사려던 그녀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모든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에는 군인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은 그녀를 알아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방향을 바꿔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2층 여자 공간 한 자리 주세요. 그녀는 찜질방에 들어가 구석 자리에 누웠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사라진다는 것은 사실상 탈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국방부에 공식 조사를 요청했다는 소식은 그녀에게 마지막 타격이었습니다. 엄마가 나서면 모두가 날 강인숙의 딸로만 볼 거야.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자지 못했던 그녀는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한편 부대에서는 강소령의 부재가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에 있는 줄 알았지만 병원에서는 그녀가 이미 퇴원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원룸을 확인한 장교들은 사직서를 발견하고 즉시 연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뭐라고? 사직서를 두고 사라졌다고? 연대장은 놀랐습니다. 당장 찾아야 해. 그리고 이 일은 절대 언론에 새어나가서는 안 돼. 군은 이를 단순 휴가라고 발표했지만 실상은 잠적 상태였습니다. 강소령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누구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강인숙은 즉시 딸의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사직서를 읽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딸의 침대에 놓인 군복을 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군복은 마치 그녀의 군 생활이 깔끔하게 정리되었음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이 어디로 갔을까? 강인숙은 방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에 책상 서랍이 약간 열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다이어리가 없었습니다. 강소령이 가져간 모양이었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여론이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여자라서 유난이다라고 비난했고 다른 일부는 여자라서 참았다며 그녀를 옹호했습니다. 백준영 중령을 중심으로 한 세력은 강소령이 단순히 체력이 부족해 도망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군은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여자들은 조금만 힘들면 백준영의 발언은 내부 군사 포럼에 올라와 더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익명의 제보자가 그날 밤 찍은 사진과 녹음 파일을 같은 포럼에 올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진흙탕에서 쓰러진 강소령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녹음 파일에는 백준영이 여자 냄새나면 전투 못한다고 말하는 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강인숙 사단장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국방부에 공식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국방부는 당황했지만 강인숙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 내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군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그녀를 말렸습니다. 사단장님, 이런 일은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게 강인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모든 언론사에 통보해 주세요. 그날 밤 강인숙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기자회견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투스타 사단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여군 장교의 어머니로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여군 장교는 군대의 장식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 장교의 엄마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이 문장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것입니다. 딸을 위해 그리고 모든 여군을 위해 그녀는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강소령이 실종된 지 사흘째 되는 날 부대에서는 그녀의 소지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사물함을 열자 몇 벌의 군복과 개인 용품들이 나왔습니다. 사물함 깊숙한 곳에서 한 병사가 작은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병사는 열쇠를 들고 중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중위는 열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잠금장치 열쇠 같은데. 그들은 강소령의 책상 서랍을 모두 확인했지만 그 열쇠에 맞는 자물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하사가 말했습니다. 소령님, 서랍 맨 아래 칸에 작은 금고가 있었어요. 그들은 즉시 서랍 맨 아래 칸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금속 상자가 있었고 열쇠가 딱 맞았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자물쇠가 달린 다이어리가 있었습니다. 다이어리네. 중위는 조심스럽게 다이어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겉표지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었습니다. 자물쇠는 간단한 번호 자물쇠였고 이미 풀려 있었습니다. 연대장님께 보고해야겠어요. 잠시 후 다이어리는 연대장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연대장은 망설였습니다. 개인의 다이어리를 열어보는 것은 사생활 침해였지만 지금은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이어리를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강소령의 글씨체로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다이어리는 그녀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한 날부터 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연대장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녀의 일상, 고민, 꿈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연대장의 눈에 수개월 전부터 바뀐 글씨체가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또렷하고 힘찬 글씨체가 점점 흐트러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여자라는 이유로 비아냥을 듣는다.
오늘도 백중령은 내게 여자는 전투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묵묵히 견뎌낼 것이다. 몇 페이지를 더 넘기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오늘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특별 얼차려를 받았다. 다른 남자 장교들은 그냥 넘어갔을 일인데 나는 2시간 동안 진흙탕에서 뛰어야 했다. 상관에게 항의할 수도 없고 참는 것만이 답이다. 연대장은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건 전날의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내일 중요한 훈련이 있다.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 백중령이 나를 주시하고 있으니까. 여자라는 이유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 게 억울하지만 나는 강인숙의 딸이니까 견딜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 사건 이후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속옷까지 젖은 얼차려는 나를 인간이 아닌 짐승처럼 느끼게 했다. 다른 남자 장교들 앞에서 내 존엄성은 철저히 무너졌다. 그래도 나는 강인숙의 딸이니까 견딜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오늘은 나조차 나를 포기했다. 엄마가 국방부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제 모두가 나를 강인숙의 딸로만 볼 것이다. 나는 그냥 소령 강소령으로 인정받고 싶었는데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연대장은 다이어리를 덮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즉시 국방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인숙 사단장과 연결해 주세요. 긴급합니다. 한편 강인숙은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대장의 전화를 받고 즉시 부대로 향했습니다. 연대장실에 도착한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다이어리를 보았습니다. 이게 사단장님 강소령의 다이어리입니다. 읽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강인숙은 천천히 다이어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딸의 글씨체를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페이지를 넘기며 딸의 고통을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갔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너를 군에 밀어넣었구나. 나도 그저 똑같은 군인이었구나. 강인숙은 무릎을 꿇고 다이어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연대장은 조용히 방을 나가 그녀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강인숙은 딸의 원룸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딸의 흔적을 찾기 위해 방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침대 아래에서 그녀는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강인숙이 소령 계급장을 달던 날 강소령이 7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널 군인으로 만들었구나. 강인숙은 사진을 보며 후회했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군인의 길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그녀의 삶 자체가 딸에게 무언의 압박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인숙은 예정대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다이어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군 장교는 군대의 장식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 장교의 엄마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강인숙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제 딸 소령 강소령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강철 여군이라는 명성에 사로잡혀 제 딸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그녀는 다이어리에서 몇 구절을 읽어주었습니다. 기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투스타 사단장이 자신의 딸이 군에서 겪은 성차별을 고발하는 모습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강인숙의 기자회견은 폭풍처럼 언론을 강타했습니다. 모든 뉴스 채널과 신문의 헤드라인은 동일했습니다. 투스타 여성 사단장, 군 내 성차별 고발, 내 딸이 피해자. 국방부는 즉각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군 수뇌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부는 강인숙의 행동이 군 기강을 흔든다고 비난했고, 다른 일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내 성차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준영 중령은 즉시 직위 해제되었습니다. 그는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았지만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나는 단지 군인으로서의 기본을 요구했을 뿐입니다. 여성이라고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 건가요? 그의 발언은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군 내 성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국방부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여성 예비역 장교들은 자신들이 군에서 겪었던 차별 경험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강소령이 실종된 지 3일째 되는 날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강소령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서울의 한 찜질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강인숙은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찜질방 구석에서 그녀는 딸을 발견했습니다. 강소령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탈진 상태였고 열이 높았습니다. 소령아, 엄마가 왔어. 강인숙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소령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렇게 도망쳐서. 강인숙은 딸을 안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서. 강소령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의사의 진단 결과 그녀는 심한 스트레스와 탈진 상태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몸이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더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은 그녀의 마음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이틀을 보낸 후 강소령의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과 공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일으킨 파장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뉴스에서는 그녀와 어머니의 이야기가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소령이 물었습니다. 강인숙은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내가 군을 떠나고 싶다면 나는 내 결정을 존중할게. 강소령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망치면 안 돼요. 그러면 백중령 같은 사람들이 이겼다는 뜻이 되니까. 강인숙은 놀란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소령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겪은 일은 많은 여군들이 겪고 있는 일이에요. 내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또 다른 여군들이 같은 고통을 겪게 될 거예요. 그날 오후 강소령은 자신의 이야기를 언론에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국방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다시 군인이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여성 군인이 땀에 젖어 쓰러졌을 때 그 땀이 창피가 아닌 용기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기자들은 그녀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소령님, 백준영 중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소령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군의 오래된 관행의 희생자이기도 합니다. 우리 군에는 변화가 필요해요. 단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군인이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녀의 대답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복수심이나 분노가 아닌 변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백준영 중령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관련자 전원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로 여성인권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이 센터는 성차별과 인권 침해를 감시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백준영 중령은 징계위원회에서 자신의 행동을 변명했습니다. 나는 단지 그녀를 강한 군인으로 만들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그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급 강등과 함께 전역 조치되었습니다. 그의 군 경력은 불명예스럽게 끝이 났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강소령은 어머니와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삶과 선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왜 그동안 우리 관계를 숨기셨어요? 강소령이 물었습니다. 강인숙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어. 하지만 점점 내 명성이 중요해졌던 것 같아. 강철 여군이라는 이미지가 나를 지배했던 거지. 강소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비슷했어요. 강인숙의 딸이 아닌 강소령으로 인정받고 싶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강소령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전방의 교육훈련단에서 여군 훈련을 담당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변화는 교육에서부터 시작돼요. 미래의 군인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강소령의 사건 이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찾아왔고 군 생활도 계절의 변화처럼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강소령은 전방의 교육훈련단장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직책은 여군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일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여군 훈련 프로그램의 첫날입니다. 강소령은 교관들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소령 강소령이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강한 군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함은 단순한 체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인간의 존엄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교관들은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강소령의 사건을 알고 있었고 그녀의 용기에 감명받았습니다. 그날 오후 신병훈련소에서는 여군 후보생들이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훈련은 더욱 고되었습니다. 한 여군 후보생이 체력 훈련 중 쓰러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약하다며 질책받았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교관은 즉시 훈련을 중단시키고 후보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실내로 데려가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강소령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어요. 얼마 후 강소령은 그 여군 후보생이 누워있는 병실을 찾았습니다. 후보생은 강소령을 보고 일어나려 했지만 강소령은 손짓으로 그녀를 말렸습니다. 편하게 누워 있어요. 괜찮아? 후보생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단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약해서. 강소령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약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한계가 있어요. 중요한 건 그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후보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단장님, 사실 제가 단장님 때문에 군에 지원했어요. 단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용기를 내서. 강소령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고통이 다른 이들에게 용기가 되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따뜻하게 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훈련에 참여할 수 있어요? 후보생이 물었습니다. 강소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무리하지 말고 자신의 몸 상태를 정직하게 말해주세요. 전투는 땀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은 땀이 마르기도 전에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날 저녁 훈련소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강인숙 사단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비공식 방문이었기에 의전 없이 조용히 딸을 만났습니다. 잘 지내고 있니? 강인숙이 물었습니다. 강소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엄마. 여기서의 일이 정말 보람차요. 두 사람은 훈련소 주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했습니다. 국방부에서 여성인권개선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했어. 내가 제안한 대로야. 강인숙이 말했습니다. 강소령은 기뻐했습니다. 정말요? 드디어 변화가 시작되는군요. 강인숙은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내가 자랑스러워. 강소령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그토록 멀게만 느껴졌던 어머니가 이제는 가장 가까운 동료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내일 신병들과 함께 행군할 계획인데 같이 가실래요? 강인숙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오랜만에 군화 신고 걸어볼까? 다음 날 아침 강소령과 강인숙은 나란히 서서 신병들을 이끌고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모녀가 함께 군복을 입고 행진하는 모습은 전례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신병들은 그들을 따라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엄마, 저기 봐요. 강소령이 지평선을 가리켰습니다. 동쪽 하늘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군인들의 얼굴을 물들였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어요. 강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시대지. 행군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와 딸, 두 여성 군인의 발자국 소리가 대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의 뒤로는 수많은 남녀 군인들이 따랐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더 강하고 더 인간적인 군대를 향해. 얼마 후 강소령은 군 내 여성인권센터의 설립을 주도했습니다. 이 센터는 군 내 성차별과 인권 침해를 감시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여군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강인숙 사단장은 자신의 임기를 마치고 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민간 자문위원으로서 군 개혁에 계속 참여했습니다. 그녀의 경험과 지혜는 새로운 군 문화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강소령은 신병훈련소 졸업식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녀 앞에는 많은 남녀 신병들이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된다는 것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 헌신이 여러분의 존엄성을 희생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진정한 군인은 자신의 존엄성과 동료의 존엄성을 지키며 싸우는 사람입니다. 졸업식이 끝난 후 한 여군 장교가 강소령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쓰러졌던 그 여군 후보생이었습니다. 단장님, 감사합니다. 단장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강소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자신의 용기 덕분이죠.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땀은 이제 더 이상 창피한 것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용기와 결단의 증거야. 새로운 군대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성별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시대,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받는 시대,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강소령과 강인숙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딸, 두 여성 군인의 용기가 만들어낸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피투성이 얼굴로 울던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군대가 무서워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뒤집었습니다. 육군 최초 여군 투스타 사단장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저는 무력했습니다. 하얀 병원 침대 위에 누워있던 내 딸은 계급도 군기도 아닌 폭력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군복을 벗고 엄마로서 결심했습니다. 이 부대를 내가 갈갈이 찢어버리겠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그 누구도 막지 못했을까요? 지금부터 숨겨진 진실과 눈물의 전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름은 강윤정, 육사 41기 출신,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여군 투스타, 동부전선 88사단장입니다. 57살, 체력은 남자 장교 못지않고 성격은 군기 빠진 소대도 단박에 엎드리게 할 만큼 냉정합니다. 엄마가 아니라 사단장이다. 군복 벗기 전까진 그렇게 생각해라. 그게 제 좌우명이었고 딸 정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정은이는 제 말 한마디에 고개를 조아리는 군인다운 딸이었습니다. 여군 중위, 통신장교, 저랑 같은 길을 걷고 있었고 전 그녀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1998년 육사 입학 첫날이 떠오릅니다. 여학생은 100명 중 12명. 포기하는 동기들을 보며 이를 악물었던 시절이 있었죠. 어쩌면 그래서 더 강해졌는지도 모릅니다. 사단장님, 오늘 작전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참모장 김대령의 목소리에 기억의 실타래를 끊고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지도가 펼쳐진 회의실. 창밖으로는 초겨울 낙엽이 흩날립니다. 회의는 늘 그렇듯 치열했습니다. 북측 도발 징후 포착됐습니다. 주말 비상근무 인원 재배치 필요합니다. 재배치 승인합니다. 중대별 인원 명단 오후까지 보고하세요. 사단장실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연병장. 군인들의 발소리가 리듬감 있게 울려 퍼졌습니다. 주말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군인에게 휴식은 사치였습니다. 특히 사단장에게는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은이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휴가 나옵니다. 관사에서 뵙겠습니다. 알았다. 너무 늦지 말고. 짧은 대화였습니다. 우리 모녀의 대화는 늘 그랬습니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군인답게. 그날도 평소처럼 조용한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긴급 작전회의를 끝내고 관사에 돌아오려는데 통신장교가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사단장님, 대전 국군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따님이 응급 이송되셨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던 정은이가 갑자기 병원에?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자세한 내용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긴급 상황이라고 합니다. 순간 머릿속에서 사단장이라는 타이틀이 사라졌습니다. 제 모든 존재는 그저 엄마였습니다. 차 준비해. 지금 당장. 운전병에게 소리쳤습니다. 그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사단장님, 비상 상황인데. 내 명령이다. 바로 출발해. 시동 걸고 대기하라. 참모장이 달려와 막아섰습니다. 사단장님, 북측 도발 징후가 포착된 상황에서 그의 말을 자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내 딸이다. 내 딸이 다쳤어. 부재 중인 작전권 대행해. 그건 내 임무야.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차에 올랐습니다. 빗발치는 불안감에 손끝이 떨렸습니다. 30년 군 생활 중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공포. 6천 명 부하를 지휘하는 강윤정 사단장이 아니라 딸이 다쳤다는 소식에 무너져 내리는 한 여자 엄마였습니다. 사단 지프차는 빠르게 대전 국군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마음은 이미 정은이 곁에 가 있었습니다. 병원까지 130km, 시속 120km로 달려도 최소 1시간은 걸릴 거리였습니다. 더 빨리 가. 운전병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사단장의 명령이 무서운 건지 아니면 그 다급한 목소리가 두려운 건지 모르겠지만 그는 엑셀러레이터를 더 깊이 밟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정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길게 이어졌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국군병원 응급실에 연결해 주세요. 강윤정 사단장입니다. 중위 강정은의 상태를 알려주십시오. 통화 연결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귓가에 심장 소리가 울렸습니다. 현재 응급 처치 중입니다. 자세한 건 도착하시면 주치의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가는 중입니다. 환자가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은 폭행이라는 단어에 숨이 멎었습니다. 정은이가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귀에서는 윙 소리가 울렸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그건 경찰과 헌병대에서 조사 중입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도로 위로는 평화로운 일요일의 차들이 오갔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폭풍 속에 있었습니다. 대전 국군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정오가 막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카운터에서 간호장교가 저를 알아보고 급히 일어났습니다. 사단장님, 이쪽입니다. 의사는 저를 보호자로 불렀습니다. 50 넘은 제 나이에 별 2개 단 어깨에 그저 환자 보호자라니. 그 순간 계급장의 무게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딸분이 심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안면 함몰, 늑골골절, 외상성 쇼크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만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정은이를 보고 싶었습니다. 딸을 보여주세요. 응급실 커튼을 걷자 그 안에 피투성이 얼굴로 산소호흡기를 낀 채 정신을 잃은 정은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입술이 터져 벌어졌고 양쪽 광대뼈는 부어올랐으며 팔은 부러져 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다리가 후들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60kg의 배낭을 메고도 30km를 행군할 수 있는 강인한 체력을 가진 사단장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저 딸의 상처 앞에 무너진 엄마였습니다. 정은아, 정은아. 간호장교가 다가와 부축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정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창백했습니다. 평소 당당하게 빛나던 그 눈은 지금 부어올라 감겨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누구냐고. 의사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환자가 의식을 회복했을 때 헌병대에서 조사할 겁니다. 지금은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때 정은이가 미세하게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눈꺼풀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부어오른 눈은 겨우 실눈만 뜰 수 있었습니다. 엄마. 간신히 내뱉는 그 목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정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은아, 엄마가 여기 있어.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정은이는 겨우 입을 떼었습니다. 엄마, 같은 중대, 병장, 엄마, 무서워, 서병장. 그 이름이 머릿속에 각인됐습니다. 제 딸을 이렇게 만든 놈의 이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왜? 어떻게 된 일이니? 정은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만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을 뿐이었습니다. 그 작은 손에서 전해지는 공포와 절망이 느껴졌습니다. 병동복도에서 저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사단장 계급장이 부끄러웠습니다. 내 딸을 지키지 못했는데 어떻게 6천 명의 병사를 지킨다는 말입니까? 그날 밤 전 사단부관에게 말했습니다. 가해자 신원, 위치, 사건 경과 전부 보고하라. 내일 새벽 6시 내가 직접 간다. 새벽 5시 30분 병원에서 나온 저는 곧장 사단으로 향했습니다. 정은이는 진통제를 맞고 겨우 잠들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부관이 보내온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가해자는 구중대 서준호 병장, 21살, 전역까지 2달 남은 상병, 정과는 없지만 내무반 내 불법 사조직 운영과 폭력 전력이 있는 문제 병사였습니다. 정은이의 중대장과 소대장은 이를 알고도 묵인했고 심지어 정은이에게 여군이 남자 사회에 들어왔으면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며 암묵적으로 가담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사건은 토요일 밤 당직 근무 중이던 정은이가 순찰 도중 서병장이 이끄는 무리들의 음주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신고하려던 정은이를 서병장과 그의 무리들이 내무반으로 끌고 가 집단 구타했다는 겁니다. 정은이가 실려나간 후에야 양심의 가책을 느낀 동료 병사 한 명이 신고했습니다. 그마저도 늦은 신고였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귀며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6시 정각, 구중대 내무반 앞, 제가 직접 들이닥쳤습니다. 전 병사 집합, 계급무 시, 나는 이 부대의 최고 지휘관이다. 명령을 위반하면 전원 보직해임이다. 졸린 눈으로 달려나온 병사들이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말했습니다. 서병장, 앞으로 나와. 키 180cm의 건장한 청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눈빛이 불안했지만 어딘가 당당했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내가 강정은 중위를 폭행했나? 서병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명령 불복종이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 손이 날아갔습니다. 서병장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충격으로 그가 비틀거렸습니다. 병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감히 거짓말을 해? 너희가 집단으로 폭행했지. 여군이라서 약하다고 생각해서 그랬지? 서병장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분노와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사단장님, 그것은 입 닥쳐. 내가 지휘관에게 할 말은 없어. 너는 내 딸을 폭행했고 그것은 군법 위반이다. 순간 서병장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제가 정은이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듯 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얼굴이 되었습니다. 서병장, 전출 대기 없이 헌병인계. 중대장은 보직해임. 소대장은 영창. 그리고 구중대, 즉시 해체한다. 작전권은 7중대장이 임시 전담. 제 결정에 중대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사단장님, 그건 너무 과한 조치입니다. 군 규정상. 그의 말을 자르며 고함쳤습니다. 군 규정? 당신이 감히 나에게 군 규정을 말해? 당신은 여중사 성희롱 건도 덮었고 저번 달 취사병 구타 사건도 은폐했어.
당신 손에 내 딸의 피가 묻었어. 중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숨겨진 비리를 모두 알고 있다는 듯한 제 말에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 결정에 반발도 있었지만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 등 뒤에서 제가 손등에 붕대를 감은 딸을 끌어안고 오열하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사단장이 아닌 한 엄마의 모습을 본 겁니다. 서병장은 헌병대에 인계됐고 구중대는 그날로 해체됐습니다. 병사들은 다른 중대로 재배치됐고 장비는 새로운 지휘관에게 인계됐습니다. 제 결정은 신속하게 실행됐습니다. 사단장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딸아이 얼굴에 맺힌 멍이 떠올랐습니다. 서병장의 얼굴에도 멍이 들겠지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정의를, 복수를.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사단 법무관이었습니다. 사단장님, 과정상 문제가 있습니다. 구중대 해체는 상급부대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 필요 없어. 내 책임하에 진행해. 반대하는 사람은 전부 내 앞으로 보내. 전화를 끊고 펜을 들었습니다. 국방부에 보낼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군 내 성폭력 은폐, 조직적 가해, 살해 및 개선 방안. 제목을 보고 참모장이 놀라 물었습니다. 사단장님, 이건 내 딸이 당한 일을 똑바로 직시할 때가 됐어. 이건 우리 군의 문제야. 이제 청소를 시작할 거야.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그저 사단장도 엄마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복수자가 되었습니다. 국군병원 317호실, 정은이의 병실이자 일주일간 제 거처가 된 곳입니다. 병실 한쪽에 간이 침대를 들여놓고 딸 곁을 지켰습니다. 사단 업무는 영상회의로 처리했고 긴급한 결제는 부관이 직접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러지 마세요. 사단에 돌아가셔야죠. 정은이의 얼굴은 여전히 붓고 멍이 들어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여기 있을 거야. 정은이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도. 손을 들어 정은이의 입을 막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 정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음주 현장을 발견했을 때 서병장의 눈빛이 어떻게 변했는지, 동료들이 어떻게 돌변했는지, 내무반으로 끌려가 얼마나 공포에 떨었는지. 우리 중대에서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다른 여군들도 비슷한 일을 당했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말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고 오히려 따돌림만 당하니까요. 정은이의 말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제가 이끄는 사단에서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다니. 다른 여군들은 누구지? 이름을 말해봐. 정은이는 망설이다 3명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박소령, 김하사, 이중사. 모두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부관에게 전화했습니다. 지금 당장 박소령, 김하사, 이중사를 병원으로 불러. 긴급하다고 해. 3시간 후 제 앞에 3명의 여군이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 면회실에서 만난 그들의 표정은 불안했습니다. 부관을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닫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당신들이 당한 일을. 처음에는 모두 침묵했습니다. 박소령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단장님, 무슨 말씀인지. 내 딸이 폭행당했어. 그리고 이건 처음이 아니라고 하더군. 당신들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3명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김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당직 중에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때 신고했지만 오해로 처리됐고 그 후로 까다로운 여자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이중사도 말했습니다. 저는 훈련 중 구타를 당했습니다. 여자라서 특별 대우 받으려 한다는 이유로요. 그 일 이후 제 사물함에 꽃뱀이라는 낙서가 생겼습니다. 박소령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단장님,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가 이끄는 사단에서 내 눈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복수자가 되었습니다. 정은이 병실엔 일주일간 붙어 있었고 각 중대별 여군 성희롱, 폭행, 따돌림 사례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사단본부에 여군 인권특별조사팀을 꾸렸습니다. 여성 법무관, 헌병, 인사장교로 구성된 팀은 모든 여군을 익명으로 면담했습니다. 수면 위로 드러난 건 놀랍게도 정은이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자들은 이기기 위해 뭉치고 여자는 살아남기 위해 침묵했다. 이게 군대 안여군의 현실이었습니다. 각 부대에서 하나둘씩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내무반 내 권력 구조, 여군을 향한 집단 따돌림, 지휘관들의 은폐와 무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모든 조사 과정에서 저는 정은이 곁을 지켰습니다. 딸의 상처가 아물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제 마음속 분노는 더욱 단단해져 갔습니다. 사단장님, 조사 결과 보고 드립니다. 법무관이 들고 온 보고서는 1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우리 사단 내 여군 인권 침해 사례는 지난 3년간 59건, 그중 공식 기록으로 남은 건 8건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없던 일로 처리됐거나 피해자가 신고를 철회한 경우였습니다. 정은이가 깨어나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제 일로 이렇게까지. 이건 내 일만이 아니야. 우리 군의 문제야. 오래된 병폐야.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국방부였습니다. 강 사단장님, 과도한 조치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균형을 잡으시죠. 저는 말했습니다. 지금껏 불균형으로 몇 명의 딸이 피를 흘렸는지부터 계산해 보시죠. 국방부에서도 특별조사단을 꾸려주십시오. 그게 싫으시다면 제 사표라도 받으시든지요. 전화를 끊고 정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제 딸의 눈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강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사단 안에서 제가 청소를 시작한 겁니다. 그 와중에 국방부에서 또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사단장님, 너무 과한 조치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균형을 잡으시죠. 저는 말했습니다. 지금껏 불균형으로 몇 명의 딸이 피를 흘렸는지부터 계산해 보시죠. 퇴원 일주일 전 정은이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얼굴에 붓기는 가라앉았고 깁스를 한 팔도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당당하고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문이 열릴 때마다 움찔거리는 모습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오늘은 좀 어때? 밥은 먹었니? 병실에 들어서자 정은이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지만 눈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네, 먹었어요. 건조한 대답. 정은이는 3주째 이런 상태였습니다. 말수가 줄고 웃음은 사라졌으며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심리상담사가 진단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의 증상이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정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얗게 창백한 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연필과 총을 능숙하게 다루던 손이었는데 지금은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건 조사는 잘 진행되고 있어.
서병장은 구속 수감됐고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됐어. 정은이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에게 이런 이야기가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엄마. 오랜만에 정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바람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엄마, 나 그냥 전역할래요. 그 말에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정은이가 군인의 길을 포기한다고? 어릴 때부터 군인이 되고 싶어 했던 아이가 첫 발령받은 지 이제 고작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정은아, 지금은 많이 힘들겠지만 엄마, 무섭고 치욕스러워요. 군복 입을 자신 없어요. 정은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꿔요. 그날의 기억이 자꾸 떠올라요. 걔네들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리고 그때의 공포가 다시 밀려와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정은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제 품에 안겨 오열했습니다. 그 모습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신고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정은이의 어깨를 꽉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들이 잘못한 거야. 그리고 그들은 벌을 받을 거야. 정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어요. 다시 부대로 돌아가면 또 다른 서병장이 있을 거예요. 이번엔 엄마가 사단장이 아닐 수도 있고요. 난 이제 지쳤어요. 더는 싸울 수 없어요. 그 말에 전 처음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지키려는 군대가 내 딸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피가 끓었습니다. 30년 군 생활,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여기까지 온 길. 그 여정에서 흘린 눈물과 땀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정은이처럼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관학교 시절 유일한 여자라는 이유로 당한 차별과 따돌림. 첫 근무지에서 상관에게 당한 성희롱. 진급에서 누락됐을 때의 절망감.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강해졌고 더 높이 올랐습니다. 정은아, 내가 군복을 벗겠다면 엄마도 같이 벗을게. 정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가 뭘? 엄마는 사단장이잖아요. 그래, 사단장이지만 그보다 먼저 내 엄마야. 내가 지키지 못한 군대에서 내 딸이 상처받는 걸 더는 볼 수 없어. 정은이의 눈에 당혹감이 어렸습니다. 하지만 엄마, 그건 엄마의 꿈이었잖아요. 최초의 여군 사단장이 되는 거, 그 꿈은 이루었어. 이제 새로운 꿈을 꿀 거야. 더 나은 군대를 만드는 꿈. 그날 밤 저는 국방부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 사태 덮으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 면담 요청하겠습니다. 그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정치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정식으로 제 사표 수리해 주시죠. 단, 제 인터뷰는 내일 오전 10시 JTBC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전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병원 정원에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빗소리를 들으며 정은이가 잠들었습니다. 처음으로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병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JTBC에 보낼 성명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육군 88사단장 강윤정입니다. 오늘 저는 한 사람의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고백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정은이는 저를 불렀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그녀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아냐, 사단장님. 그 호칭에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은이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의 절망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동기들이 왔어요. 동기들이? 네, 사관학교 동기들이요. 12명이나 왔었어요. 엄마가 잠깐 나가셨을 때 정은이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걔네들이 울면서 말했어요. 내가 계속 군에 남아 있어줘야 우리도 살아남는다고. 내가 포기하면 모든 여군들이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정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어제의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결연함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저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군복을 벗으면 그놈들이 이기는 거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군들도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는데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은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 포기 안 할 거예요. 다시 일어설 거예요. 엄마도 사표 내지 마세요. 우리 같이 싸워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래. 살아남자. 우리 엄마랑 딸로 싸워보자. 정은이는 휠체어를 타고 병실 밖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병원 로비에 앉아 여군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리더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JTBC 기자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원래 저 혼자 인터뷰할 예정이었지만 정은이가 자청했습니다. 저도 인터뷰에 참여하고 싶어요. 제 얼굴과 이름을 공개해도 괜찮아요. 정은아, 그러면 앞으로 군 생활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 정은이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제가 당당해야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낼 수 있을 거예요. 인터뷰는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정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겪은 일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저는 사단장으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군 내 여성 인권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군은 변화해야 합니다. 구시대적인 남성 중심 문화, 폭력을 용인하는 분위기,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시스템, 이 모든 것을 바꿔야 합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사단장님, 이번 사태로 인해 군 내부에서 반발도 있을 텐데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가요? 반발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제 딸이 겪은 일이 다른 누구의 딸에게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정은이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피해자이지만 동시에 군인입니다. 군인은 후퇴하지 않습니다. 전진할 뿐입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우리는 병원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가운데 정은이는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몇 걸음 걸었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지만 그 모습은 어느 때보다 당당해 보였습니다. 엄마, 제가 다시 군복을 입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너는 강한 아이야. 내 어머니처럼. 정은이는 웃었습니다. 3주 만에 보는 미소였습니다. 그 웃음에 제 마음도 환해졌습니다. 병원에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함에는 수십 통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대부분 위로와 지지의 메시지였습니다. 전국 각지의 여군들, 사관학교 후배들, 심지어 퇴역한 선배 장교들까지 그중 한 이메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발신인은 전 육사 일기생 여생도 일동. 제 선배들이었습니다. 강 사단장님, 당신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가 침묵했던 시간들, 참아왔던 순간들, 이제는 그 침묵을 깨야 할 때입니다.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메시지를 읽는 동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싸움은 저와 정은이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정은이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 내일 뭐 할 거예요? 내일? 아마 국방부에 갈 것 같은데. 저도 데려가 주세요. 제가 직접 얘기하고 싶어요. 정은아, 너는 아직 몸이 괜찮아요. 제가 겪은 일이니까 제가 직접 이야기해야 해요. 정은이의 눈빛에서 결연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 딸이 다시 일어섰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제가 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 내일 함께 가자. JTBC 뉴스 인터뷰가 나간 다음 날 전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아침 6시 뉴스부터 저녁 9시 뉴스까지 모든 방송에서 우리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여군 중위 폭행 사건, 사단장 어머니의 분노, 군 내 여성 인권 실태 고발. 헤드라인이 연일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전국 여군 출신들의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현역, 예비역 가릴 것 없이 수백 명의 여성들이 자신들이 겪은 차별과 폭력, 성희롱 사례를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SNS엔 해시태그가 붙었습니다. 해시태그 여군이 눈물, 해시태그 사단장 엄마의 전쟁. 세상이 들끓는 동안 정은이와 저는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병원 출입구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지만 우리는 조용히 뒷문으로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국방부 청사 앞에도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정은이는 아직 휠체어를 타고 있었고 얼굴에 멍은 옅어졌지만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고 그 이미지는 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평소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장관실에 들어서자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사단장님, 정은 중위님, 먼저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식적인 인사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정성보다는 당혹감이 더 컸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장관님,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변화입니다. 정은이도 똑바로 장관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피해자이기 전에 군인입니다. 저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꿔주십시오. 장관은 자리에 앉으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파장이 크고 청와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 문화를 바꾸는 건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제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시간? 제 딸이 피를 흘리는 데는 단 10분이면 충분했습니다. 변화도 그만큼 신속해야 하지 않을까요? 장관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와 장관의 귀에 대고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장관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은이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장관은 전화를 받았고 짧게 대화를 나눈 후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통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핸드폰을 내밀자 저는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강윤정 사단장입니다. 사단장님, 어제 인터뷰 봤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하지만 이건 우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묵인되어 온 군대 내 구조적 문제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전국 여군 피해 조사 및 개선안 제출, 그리고 대통령 면담을 수용하겠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강 사단장님은 전역 보류하시고 국방혁신 태스크포스에 임명할 예정입니다. 정은 중위님도 원하신다면 특별휴직 후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은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청와대에서 비서실 명의로 공식 연락이 왔습니다.
전국 여군 피해 조사 및 개선안 제출, 대통령 면담 수용. 강윤정 사단장은 전역 보류, 국방혁신 태스크포스에 임명 예정.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번 싸움은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국방부를 나서는 길,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정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인터뷰해도 될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은이는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나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 강정은 중위입니다. 저는 피해자였지만 이제는 변화의 주체가 되고자 합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정중희님, 다시 군에 복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물론입니다. 제가 물러서면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사단장님의 딸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은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가 나서려 했지만 그녀가 손을 들어 저를 막았습니다. 엄마가 사단장이 아니었어도 난 끝까지 싸웠을 거예요. 하지만 사단장이 엄마여서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군인에게는 엄마 같은 지휘관이 필요합니다. 부하를 자신의 자식처럼 아끼고 보호하는 지휘관 말입니다. 그 말에 취재진 사이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은이의 말은 다음 날 모든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 관사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청와대였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내일 오전 11시에 우리 모녀를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정은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해냈나요?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아직 시작일 뿐이야. 하지만 우리는 이길 거야. 싸움은 길었습니다. 대통령 면담 이후 국방부의 군내 인권보장 특별위원회가 설치됐고 저는 그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3개월간의 특별조사 결과 전국 17개 부대에서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서병장은 군사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정은이의 중대장과 소대장은 보직해임과 함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군대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국방혁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테이블 주위로 장성들이 둘러앉아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변화는 늘 저항을 동반하는 법이니까요. 사단장님, 지나친 개혁은 군 기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한 중장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장군님, 기강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강입니까? 폭력과 억압으로 유지되는 기강인가요? 아니면 상호 존중과 신뢰로 이어지는 기강인가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말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강군을 원한다면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개혁의 핵심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은이는 3개월째 재활치료 중이었습니다. 신체적 상처는 많이 나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정은이가 다른 여군들과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이 번져 있었고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하면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그녀의 말에 다른 여군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중에는 눈물을 흘리는 이도 있었습니다. 정은이가 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어서 오세요. 우리 여군 인권 모임의 첫 번째 모임이에요.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은이는 자신의 상처를 딛고 다른 이들을 돕는 리더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복귀 심사가 언제죠?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정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요. 의사 선생님이 통과할 거라고 하셨어요. 3개월 후 정은이는 복귀 심사를 통과하고 복직했습니다. 다만 이전 부대가 아닌 국방부 직할부대로 발령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군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전 국방혁신위원으로 임명돼 성폭력 예방과 여군제도 개선에 앞장섰습니다. 딸과 함께 군을 바꾸어 나가는 일, 그것은 제가 꿈꾸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사단장님, 정은중위님, 교육부에서 특강 요청이 왔습니다. 비서의 말에 정은이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군을 넘어 사회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가요, 엄마. 그날 밤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정은이가 제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엄마. 응? 그때 엄마가 그렇게 분노한 이유가 뭐였어요? 정말 단지 제가 딸이어서였나요? 제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의 감정, 그 폭발적인 분노가 다시 가슴에 일렁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몰라. 너를 다치게 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였지. 하지만 점점 그건 우리 군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분노로 바뀌었어. 내가 30년간 몸담았던 조직이 내 딸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났던 거야. 정은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요. 이제는 단지 내 상처를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상처도 막고 싶어요. 한강변을 따라 차가 달렸습니다. 물결 위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우리의 희망처럼 작지만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정은이는 대위로 진급했고 저는 국방부군 인권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변화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군 내부에 퍼져나갔습니다. 여성군인 인권보호 지침이 강화됐고 폭력신고 시스템이 개선됐으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 문화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단장님, 그때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한 기자가 인터뷰에서 물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사단장이 아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정은이가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땐 내가 사단장이기 전에 엄마였거든요. 정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에서 전해지는 따스함이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군인이기 전에 인간이었고 지휘관이기 전에 보호자였으며 사단장과